저는 오늘 그 발표를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연구의 특성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체계적 문헌 분석 방법에 관한 그 툴을 가지고 통일교육 연구를 분석한 것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그 교육부와 매년 그 과제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어떤 과제들을 이렇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하는데 그 자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지도 않으면서 또한 좋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렇게 아주 절절히 경험을 했습니다. 절절히. 그러던 차에 이렇게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다른 분야들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그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다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그 도덕교육의 새로운 통일교육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한번 이 통일교육 연구에 적용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출발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교육 연구에서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통일교육 연구에서 융합적 접근이 가능한 주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은 통일교육 연구에서 차세대 연구 주제는 무엇인가? 통일교육 연구에서 심도가 있는 탐색이 필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요건 사실 통일교육이라는 앞에 말을 조금 제가 의도적으로 집어넣고요. 각 영역에서 특히 의학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요. 사회학에서도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근거, 대답과 근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아주 통찰력이 뛰어난 연구자가 있다면 기존의 연구, 현 상황 이걸 다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재 발달되어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좀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체계적 문헌 분석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적용한 걸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통일교육 연구에 대한 걸 조사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존의 방식처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국내 통일교육 연구 내용을 봤을 때 두 가지 흐름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통일교육 관련 인프라라고 표현을 해서 인프라 연구가 있고 그 다음 교육적 접근을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었다. 인프라 연구에는 통일법,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 관련 정책, 그 다음 북한 이탈 주민 등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육의 교육적인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통일교육 교육과정, 교과 연계 연구, 통일교육인식, 북한의 교육과정 등 이런 걸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제가 분류했던 내용들과 관련된 문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됐는데, 근데 쭉 봤을 때 통일교육 연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왔는데 사실 통일교육 그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연구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없었고 매우 부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통일교육과 관련된 연구 동향 분석 내용들을 보면은 몇몇 그 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자료들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골라서 이렇게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좀 특이하고 좋았던 것은 통일교육 연구라고 해서 학술지 자체를 이렇게 쭉 분석을 했었습니다. 박찬석 교수님의 연구가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 역시도 그 국내에서 발표된 통일교육 연구 그 학술 내용을 종합했다라고 볼 수 없고 특정 학술지를 분석했다라는 어떤 제한점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이 다차원 척도 분석 방법은 결국 뭐냐면 최근에 그 통일교육 연구와 관련된 주제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 간의 영향력은 어떻게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통일교육 연구의 발전을 위해 향후 시도되어야 될 연구 주제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활용되어진 것은 다차원 척도 분석인데, 여기에 그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론적인 건데요.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요소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TFDI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저는 연구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20년에 걸쳐서 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을 했는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게 주제어, 그다음 중점적으로 다룬 개념들이 단어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매우 많은 그 이슈가 돼서 활용이 된 단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최근에는 그거 단어를 쓰지 않고, 예를 들면 평화교육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헌을 분석한다고 할 때 20년 전에 평화교육은 없지만 지금 20년 후에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평화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중치, 이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TFDI라는 것은 바로 그 최근에 많은 빈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시간이라는 가중치를 넣어서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어떤 단어들을 조금 더 의미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결과는 그냥 이 발표문을 보시면은 이런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사항입니다. 화면에 나온 건데, 제가 왜 이 그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기존에 저 오른쪽에 보실 때 왼쪽입니다. 보실 때 왼쪽에 보면 여기 조사와 발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조사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조사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 정형화된 데이터, 설문을 하든 직접 만나서 물어보든 케이스를 가지고 그 포맷을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분석을 하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학에서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빅데이터라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비정형 데이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 내용 말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텍스트, 학술 자료들 다 포함되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데이터 분석학에서는 그 속에서 의미를 추출해서 발견하는, 조사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건데, 이 조사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빈도나 그 뭐 우세한 것 정도 이런 거 추출을 하게 된다면, 발견은 다 그 사용되어진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까지도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데이터 분석학에서 빅데이터, 풋데이터 분석하면서 하는 것들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분석학만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 언어학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과 글, 방송자료, 신문자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고, 신념, 가치관을 드러내는데, 언어학에서는 이 지금 이 화면에 우측에 보이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분석을 해낸다라는 것을 그 컴퓨터 공학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자연어 처리하는 사람들이 이걸 구조화 시켜가지고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신문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고와 신념 가치관을 다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차원 척도 분석이라는 것의 베이스가 되는 네트워크 테스트 분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데이터를 모아다가 빈도를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봤을 때는 데이터 분석학과 언어학의 이 개념이 합쳐져서 실제로 이 루트로 갑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저는 학술지를 사용했고요. 텍스트 발굴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언어학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분석 방법과 결합되어져서 그 학술지에 발표되어서 된 내용이 그 발표자가 말하는 것이 어떤 그 신념과 사고,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걸 분석해낸다. 이게 제가 그 사용한 다차원 척도 분석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 통일교육에서만 사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모든 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그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쭉 보는데 이 기술의 발달은 매우 빠르다라는 것을 그 발표되는 논문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게 정확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을 봤을 때는 이거 정말 멀지 않았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도덕적 행위자의 인공지능 판단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조사한 내용들에 의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요 내용이 구조화가 돼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선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중심성과 밀도라는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중심성이라는 것은 제가 분석한 것은 문장, 그 다음 문단, 문서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한 단어와 문단에 사용되어진 문장 안에서의 또 단어, 그 다음에 그 글. 저는 초록만 했기 때문에 초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단어들이 가진 관계, 빈도, 그 다음에 연계된 그 순서 이런 걸 가지고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근접 중심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밀도는 말 그대로 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그 단어들이 그 어떤 정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다차원 척도 분석인데요. 이 다차원 척도 분석이라는 건 그 다음 알아야 될 건데 요 부분인데 다차원 척도 분석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관계를 그 2차원 혹은 3차원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차원에서 저는 그 2차원을 사용했는데요. 그 위치가 가지는 어떤 영역에 포함되어진 그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 그 이번에 사용한 그 다차원 척도 분석에서 보면은 퀴히라는 게 사람이 설명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 분야의 흐름과 함께 자신이 시도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가 전체적인 자기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했는데 뭐냐면 여기서 중심성과 밀도라는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사분면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 연구 주제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해서 여기 그 다차원 척도에 나타냈을 때 1사분면에 위치하는 내용들, 개념들은 그 분야의 주류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주제어, 개념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융합적 접근이 가능한 연구 주제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 4분면에 위치하는 주제들은 차세대 혹은 관심 소멸 연구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성이 떨어졌든 어떤 정책적인 이유가 됐든 간에 그것이 그 관심을 못 받거나 소멸됐다 이런 뜻, 혹은
다음 차세대에 이렇게 시도되어질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도 연구라고 해서 사사분면에 위치한 주제들은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은 앞으로 그 분야에서 더욱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그 분석 이론적인 좀 이야기였고요. 제가 실제로 실행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제가 학술 DB를 리스와 DBpeer와 국회도서관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통일교육이라는 주제어, 그 다음에 그 초록에 사용되어진 초록, 그 다음에 그 키워드 주요 핵심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864건. 이건 학술지만 했습니다. 학술지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그 추출하는 방법은 엔드노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618편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차적이라는 것은 그 학술지 발표된 것도 이렇게 우리가 추출할 때는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주제요. 같은 이렇게 사람이 발표했는데도 두 건이 검색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거 중복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8편에 대해서 제가 그 연구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중복된 게 없는 건지 혹은 그 탈락된 거, 그 중복 탈락시킨 내용 중에서 실제로 탈락이 안 되게 됐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총 618편을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618편을 최종 선정한 과정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정부별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분석 절차입니다. 분석 절차인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용한 방법은 어느 분이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분석 절차는 그 왼쪽에 이렇게 쭉 그 과정을 설명해 드렸고요. 실제로 과정마다 활용되어진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DB는 잘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드노트는 그 학교별로 조금 다른 툴들이 있습니다. 파이어웍이나 이렇게 그 초록을 추출하는 것들 그런 거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K웍이라고 해서 그 한글어를 그 분석하는 그 툴을 제공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통해서 단어 정제와 매트릭스 추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유시넷과 네트로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최종적으로 다차원 척도 분석 시각화를 위해서 유시넷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5분 내에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 빈도는 뭐 단순하게 나타냈는데 지금 자료에 제가 수치를 좀 여기 잘못됐는데요. 빈도수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이 나오고 그 가장 모든 단어를 다 추출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위를 이렇게 빈도수 높은 걸 잘라서 했는데 요거는 비율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건 일반적으로 할 때 빈도를 봤는데요. 빈도를 봤는데 좀 그 학교 관련, 그러니까 통일교육에서 학교 관련 단어를 봤을 때 유아, 요 동그라미가 16년도, 그 다음에 그 학생과 관련된 거 네모인데 요 16년도, 그 다음 교사 15년도 이렇게 요런 빈도 그냥 단순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아가 통일교육 관련돼서 이렇게 14년, 15년도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TF-DI입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자가 볼 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보실 때 지금 화면에서 밑에가 보이십니까? 이거에 가려서 안 보이나요? 진짜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해를 위해서 다르게 고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보면은
시의성을 고려했을 때 하여튼 통일교육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통일담론, 통일의식, 독일 통일 평화교육 이런 거라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봤을 때는 초, 중, 고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가 여전히 그 시의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통일교육에서는 많이 이렇게 관계해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테스트 분석을 그 시기별로 좀 나타낸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인데요. 요걸만 봐서는 사실 특징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뭐 공출현 빈도 해가지고서는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함의점을 발견하기는 조금 쉽지 않았고요. 다음은 요 본 논문의 그 최종 목적인 다차원 척도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2차원의 그 다루어진 연구 주제어들이 분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은 그 중심성이 되고 세로축은 밀도가 되겠습니다. 밀도가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1, 2, 3, 4 분면에 각각 위치한 단어들의 특징들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봐서 보는데 아까 퀴히라는 학자가 설명한 것에 의한다면 각 4분면에 위치한 주제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기 편하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1사분면입니다. 동그라미 분면인데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전체 연구에서 중심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연구가 많이 진행된 어떤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신뢰, 사상, 교과 분단, 공동체, 교화, 보편 문학, 이념, 평화 이런 단어들이 관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사분면은 네트워크의 주변에 속하지만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이라는 건 중심성을 그렇게 갖지 못한다라는 건데 인권, 자유, 안보, 교류, 역사, 교과서, 도덕, 시민, 교육과정, 문화, 주민, 집단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4사분면입니다. 그 퀴의 연구에 의하면은 여기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할 만한 주제들이 담겨 있는 영역인데요. 여기는 정치, 정책, 환경, 통일 준비, 미래, 세대, 대학생, 대학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그 MDS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추출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통일 교육이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쭉 지속되어져 왔지만은 그 다차원 척도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연구를 그 특성별로 주류 연구인지 혹은 융합 연구인지 차세대 연구인지 그 다음에 관심이 더 요청되는 주제인지들을 조금 그 연구자가 이렇게 근거해서 이 분석에 근거해서 조금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어떤 연구물을 산출해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걸 한 건 아니지만 연구 초기라든지 혹은 우리가 그 대학에서 그 주제를 정할 때 어떤 연구 주제를 정할 때 1차적이고 객관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이번에 통일교육에 있었지만 이미 그 사회학과, 정치학, 그 의학 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논문에서 그 초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통일 교육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차원 척도 분석한 것은 이렇게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세션에서 이미 진행이 끝난 분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서 정용호 선생님, 김윤경 선생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구 성당 중에 정용호 선생님부터 먼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자가 워낙 그
복잡한 과정과 그 도덕교육 학계에서 시도되지 않은 그런 연구 방법을 가지고 연구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연구 방법이나 절차나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오류를 지적하기에 또 이제 그게 뭐냐고요. 근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발표자가 이제 제시한 것처럼 통일교육 연구의 어떤 관심의 변화나 주제의 영향력 구조나 아니면 향후 연구 주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이제 유용한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연구 주제에서 중심성이라는 단어와 밀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정권별로 또 시기별로 통일교육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처음에 이제 제시했던 그 연구 문제들이 세 가지가 그냥 이 논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분석입니다. 논문 제목이. 그래서 논평자가 기대하기에는 그 분석에 따르는 어떤 해석과 함의까지가 연구자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 그 독자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나름 또 해석을 가지게 되고 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개인이 또 선택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연구자가 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보다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논평문을 썼을 때 거기 오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학력이 아니라 학력에 따르는 일반적인 이제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분석할 때 인프라 관련된 연구하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연구 이 두 가지 식선으로 나누었는데 이런 연구들이 어떤 시기별로 어떻게 연구가 되었고 또 왜 그런 시기에는 그런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또 학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연구들이 우리 도덕교육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된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중점적으로 연구돼야 될 그런 주제들을 선정해서 좀 더 발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논평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멘트할 게 있으면 한마디. 네. 네, 그 달리 뭐 제가 답할 그건 뭐 그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분석 내용에 대한 좀 풍성한 해석을 가는 거는 제 연구자의 역량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거는 개인적인 훈련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